채용 도구는 많을수록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제가 연구했던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채용 도구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죠. 다 아시는 컨셉입니다. 채용 도구는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도구가 정확한 거를 측정할 수 있는가, 관역에 대한 저희가 비유를 많이 하죠. 소위 말하면 타당도가 높은 것인가에 대한 전제 조건이 하나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이 도구가 반복적으로 측정할 때 비슷한 영역들을 측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신뢰도 부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채용 도구에 대한 전제 조건은 타당도가 있어야 되고 신뢰도가 높아야 됩니다. 1번 영역을 잘 맞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전제 조건 하에 하나의 그 프로젝트가 저한테 주어졌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했냐면요. 에세이 3,000단어를 넣으면 성격을 분석해주는 도구였고요. 신입사원들 400명한테 좀 쉽죠. 죄송하지만 신입사원들이 데이터 받기 가장 쉽기 때문에 에세이를 3,000단어를 쓰게끔 시켰습니다. 신입사원 입문과정에 들어오는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에세이를 3,000단어 써주세요 라고 해서 이 친구들에 대한 에세이를 요 툴에다가 넣고 결과를 분석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 친구들이 들어올 때 결과가 나왔던 저희 성격 진단에 대한 결과가 있잖아요. 요것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간단한 거죠. 이 간단한 도구를 분석을 했던 이유는 이 도구가 과연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는가를 보기 위함이었고요. 그를 통해서 결과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전제하는 부분들은 2017년도의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했을 때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타당도는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격 진단과 얼마큼 관련이 있는가로 봤고요. 신뢰도는 그 진단 도구가 반복적으로 같은 것들을 측정하고 있는가 수치를 봤을 때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강한 클레임을 걸었죠. 왜 이렇게 나오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을 줬을까요? 그 글로벌 모 회사에서는 지금은 좀 분석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머신러닝이 덜 돼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머신러닝이 덜 돼 있다라는 이야기는 학습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격을 측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하나로 넣어놨는데 이 성격을 측정하는 원리 중에 렉시컬 어프로치, 다시 말하면 어휘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쓴 에세이를 통해서 성격을 분석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에 대한 답인데요.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쓰는 형용사와 단어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생각과 성격들을 유추할 수 있어요.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들이 쓴 에세이를 통해서 저희가 성격을 유추하는 거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풋된 학습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도구가 제대로 측정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AI를 통한 성격 진단은 리젝트를 했었고요. 최근에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다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까지도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선례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개념은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용 도구에 대한 효과성을 이야기할 때 증분 타당도입니다. 보통 채용 도구의 숫자가 많을수록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많다라는 거에서 유의하실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컨설팅 펌들에서 채용 도구에 대한 도구들에 대한 효과성을 주시면 어떤 걸 하냐면 면접의 결과와 인적성 결과의 상관이 높다 낮다 이런 것들을 해서 야 면접하고 인적성이 상관이 낮으니까 둘 다 병행해서 써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컨셉은 아닙니다. 저희가 결국 측정하려고 하는 거는 한 개인들이 갖고 있는 직무 능력을 얼만큼 폭넓게 잘 측정할 수 있는가잖아요. 여기 예시를 통해서 보시면 선발도구 C랑 D는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요? 결국 D가 측정하려고 하는 거는 C가 다 측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얘랑 얘는 복수로 사용했을 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채용 도구를 더 많이 쓰고자 할 때는 이 증분 타당도라는 거 얘처럼 비슷하게 측정하는 부분은 있지만 추가적으로 측정하는 부분들이 더 많을 때 채용 도구의 숫자를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채용 도구를 많이 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실 때는 증분 타당도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숫자, 채용 도구에 대한 숫자에서의 고민이고요. 두 번째로는 채용 도구에 대한 효과성 연구 사례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는 상관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상관 데이터냐면 US 거버먼트, 그러니까 US 정부에서 과학과 테크놀로지에 투자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목을 메고 자살할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상관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이거 SHRM 갔는데 이 데이터를 보여주더라고요. 하면서 당신들이 좋아하는 상관이 이토록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조직에 가시면 실제로 상관 가지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특히 저도 어널리틱스를 해서 데이터를 갖고 가면 결국 다양한 데이터를 갖고 가면 그래서 상관이 뭐야? 라는 이야기들을 하세요. 근데 상관이 갖고 있는 위험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선발 도구의 효과성을 측정을 2013년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도구를 했었냐면 인적성 검사가 실제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겁니다. 저희가 이거를 그래프로 통해서 봤을 때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첫 번째로는 성과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인적성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보려고 하는 측면은 뭔가요? 결국은 1번을 잘 측정하고 있는가죠. 다시 말하면 툴의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성과가 높을 것인가, 1번 영역을 잘 측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봤을 때 이러한 측면이 나오죠. 이건 2018년도에 슈미트, 오하이오의 슈미트 교수와 템플의 오인스 교수님이 했던 연구인데, 채용 도구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 연구라고 보시면 돼요. 메타 연구, 최근에 대한 연구인데 어떤 도구가 성과를 가장 잘 예측할까요? 여기에 따르면 지능입니다. 지능이 첫 번째로 상관이 가장 높다. 그리고 0.65가 가장 높은 수치다라는 거 기록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인터뷰, 세 번째로는 잡날리지, 그리고 성격적인 측면에서 성실성 측면, 기타 등등이 성과를 예측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다라고 합니다. 이 수치를 한번 유념해 두시고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랬을 때 제가 채용 도구, 특히 인적성 검사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했을 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신입사원 성과 데이터랑 인적성 결과가 0.6을 보입니다. 어떨까요? 이 데이터는 0.6을 보이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높은 상관을 보입니다. 이걸 갖고 가면 저희 도구는 신입사원들을 채용할 때 최적화된 도구일까요? 저희도 한번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어요.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나중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잘못된 가정이 하나가 생겨납니다. 어떤 가정이냐면 이런 거죠. 결국 채용 도구, 선발 도구가 효과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는 채용했던 사람들이 일을 잘할 것인가에 대한 거잖아요. 그 이면에 있는 거는 그럼 떨어진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결국 선발된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 가지고만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측정을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중요한 오류는 범위 축소의 오류라는 게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채용 도구의 효과성을 볼 때 선발 도구에서는 이 범위 축소의 오류를 교정하려는 통계적인 방법이 중요합니다. 채용 도구의 효과성을 보실 때는 반드시 범위 축소에 대한 오류를 교정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채용 도구에 대한 효과성이 온전하게 잘 보고 있다라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한번 고민하실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결국 쓰는 시뮬레이션 도구들은 이렇습니다. 어세스먼트 센터라고 하는 방법들을 차용을 하는데, 그 어세스먼트 센터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복수의 평가자가 복수의 역량을 복수의 도구를 통해서 측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겁니다. 그런 원리 하에 제가 이런 어세스먼트 센터 효과성을 측정을 한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뮬레이션 도구가 고성과자들을 분석하는 효과적인가에 대한 연구 결과인데, 간단하게 보면 제가 이때 썼던 도구는 4가지입니다. 서류형 기법이라고 하는 인바스켓, 다시 말하면 저희가 인지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측정하는 도구이고요. 역할 연기는 잘 아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 상황 판단 검사, 딜레마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가에 대한 거 지필 검사인데, 잘 보시는 것처럼 유효하게 높은 성과를 보이는 사람들을 예측했던 도구는 역할 연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시뮬레이션 도구에 대한 효과성 예측을 하실 때는 방법이 되게 간단해요. 어떤 거냐면 아까 저희 김성준 매니저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그냥 간단하게 분석했거든요. A 플레이어, B 플레이어, C 플레이어를 놓고 A 플레이어를 구분할 수 있는가를 간단하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뮬레이션 도구에 대한 효과성을 예측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가지 정도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채용 도구 간의 그 숫자를 보신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연구 결과대로 채용 도구가 많을수록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실 때는 증분 타당도라고 하는 개념들을 분석을 하실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채용 도구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실 때는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기본 가정,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범위 축소의 오류를 교정하시려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채용 도구에 대한 효과성, 그 성과 예측 모델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고난이도로 말씀을 하시면 모르겠지만 성과 데이터를 통해서 이걸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민했던 거, 인터뷰 때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이야기예요. 첫 번째로는 어널리틱스가 그럼 채용이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한 건데, 첫 번째 너무 당연하죠. 일 잘하는 사람을 뽑고 예측하기 위해서 많이 쓰일 겁니다. 근데 저는 고민하는 게 두 번째였습니다. 어떤 거냐면 실질적으로 5년 후에 한국 기업들이 채용할 때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적으로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5년 후면 일본 케이스랑 비슷하게 됩니다. 생산 가능도가 줄어듦에 따라서 일본의 케이스죠. 그 유효부인 배율이라고 하는 컨셉인데 우리는 10명을 뽑아야 되는데 실제 일본에서 1명을 지원하는 게 최근 일본 유통회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9명을 뽑지 못하는 거예요. 했을 때 일본 기업들이 지금 가장 몰두하고 있는 연구는 채용에서 우리 회사가 얼만큼 매력적으로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채용 과정이 공정하다라고 하면 구직자들은 조직에 대한 매력도를 높게 인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채용에서 어널리틱스를 도입하는 그 여부가 매력 있는 직장인으로서 포지셔닝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측면들은 너무 당연하겠지만 옆에 있는 매력 있는 직장인으로서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널리틱스에 대한 도입이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제 마무리 멘트인데 이거 오신 분들이 굉장히 네트워킹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채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테크니컬한 부분들보다는 제가 스스로 가졌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끼리 배경을 가지신 분들끼리 서로 교류하셔서 성장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저한테 메일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대학원 상담 제가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보통 어널리틱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성실하게 드리기 때문에 요 메일 주소 갖고 가셔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관련된 아티클이나 방법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